달빛 아래 숨겨진 진실. 군 제대 후 나는 부유한 사업가의 딸을 경호하게 되었다. 첫날 그녀를 저택에 데려다 주었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월급 500만 원, 숙식 제공. 일은 내 딸을 24시간 밀착 호위하는 거야? 책상 뒤편의 남성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얼마 전부터 애한테 문제가 생겼어. 전문가가 필요해. 이철수가 널 추천했더군. 자기가 키운 병사 중에 최고라고. 그 맞은편에선 강현주는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몇 초 동안 침묵했다. 한 사장님, 구체적인 위협 수준과 영해분의 협조도를 알아야 합니다. 남자, 한씨 가문의 현재 수장인 한태주는 이 말에 지친 듯 눈가를 문질렀다. 보기 드문 아버지로서의 피로가 묻어나는 표정이었다. 위협 수준은 불분명해. 누군가 몰래 그녀를 따라다니고 익명의 협박 편지를 보내왔어. 협조도라면? 그가 눈을 들어 강현준을 바라보았다. 시선은 깊고 의미심장했다. 내 딸 한소희, 올해 22살, 막 귀국했어. 그녀는 나와 아내가 너무 잘 보호한 탓에 성격이 좀 버릇없어.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어떤 김무보다도 더 도전적일 거야, 강씨. 강현준의 표정은 변함없었지만 턱선만 살짝 굳어졌다. 받겠습니다. 그에게는 이 일이 필요했다. 제대한 지 반년, 어머니의 요독증 투석 비용은 이미 가난한 집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전우였던 이철수가 연결해준 이 기회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아무리 버릇없는 공주님이라도 감수해야 했다. 한태주는 그의 곤궁과 결연함을 꿰뚫어 본 듯 했다. 눈 밑으로 스치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다. 금방 사라졌다. 내일 아침 9시 청명 빌딩 1층에서 그녀를 기다려. 내 차를 알아볼 거야. 자세한 서류와 3개월치 선불 월급은 오늘 중으로 내 계좌에 넣어주겠다. 알겠습니다. 드높은 한시 그룹 본사 빌딩을 나서니 6월의 햇살이 눈부셨다. 강현주는 눈을 가늘게 뜨고 손을 들어 햇빛을 살짝 가렸다. 손끝에는 오랜 총기 사용으로 생긴 야은 굳은 살이 햇빛에 반짝였다. 도시는 차량과 인파로 북적였다. 그가 복무했던 국경의 밀림이나 불모지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여기엔 총연기가 없었지만 사방에서 밀려드는 무형의 압박감이 있었다. 주로 돈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그를 힘들게 키우며 입대시켰고 그가 출세하길 바라셨다. 그는 출세했다. 남서부의 특수부대에서 코드명 칼날로 활약하며 공을 세우고 수상도 했다. 그 부대 안에서도 최정예였다. 하지만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그 영예들은 병원비로 바뀌지 않았다. 그는 제대를 선택했다. 그리 두툼하지 않은 전역금과 온몸의 상처를 안고 낯선 도시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더 나은 치료를 받기 위해 얼마 전 이사 온 곳이었다. 이철수는 그의 선임이었다. 제대 후 보안 자문으로 일하며 인맥이 넓었다. 강현준의 사정을 알고 그를 한태준에게 억지로 소개시켰다. 한태준 역시 과거 이철수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인연을 갚아야 하는 처지였다고 했다. 한씨 가문은 물이 깊어. 그래도 한태준은 의리가 있고 돈도 확실하게 준다. 문제는 그 딸인데. 이철수가 전화해서 머뭇거렸다. 너 성격이 팍팍하니까 좀 참아라. 기억해, 그녀는 고용주고 보호 대상이지 적이 아니야. 임무 완수하고 돈 받아서 어머니 병 고치는 게 우선이야. 강현주는 명심했다. 그는 어린애가 아니었다. 가장 혹독한 훈련을 받아왔고 통제와 복종을 알았다. 임무의 틀 안에서는 다만 도전이 이렇게 이르고 이렇게 독특하게 찾아올 줄은 몰랐다. 이튿날 오전 8시 50분. 강현주는 한태준이 제공한 검은색 아우디 A8을 몰고 청명 빌딩 인근 임시 주차장에 정확히 도착했다.
차는 새 것처럼 반짝였고 내부는 호화로웠다. 성능도 우수했다. 경호원의 표준 사양으로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차였다. 그는 평범한 검은색 폴로 셔츠와 캐주얼 바지를 입고 있었다. 늠름한 자세로 습관처럼 주변 환경을 살폈다. 빌딩 입구는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로 북적였다. 9시 5분, 목표는 나타나지 않았다. 9시 15분, 여전히 사진 속 인물과 일치하는 젊은 여성은 없었다. 9시 25분, 강현주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소희의 비서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는 걸지 않았다. 인내는 사냥꾼의 기본 소양이었다. 9시 40분, 한 줄기 날씬한 실루엣이 겨우 모습을 드러냈다. 빌딩 정문이 아닌 옆구리에 있는 고급 커피숍 쪽에서 나왔다. 한소희였다. 실물이 사진보다 더 돋보였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밤새 낀 생머리, 거의 투명할 정도로 하얀 피부, 인형처럼 정교한 이목구비. 특히 크고 맑은 눈매는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어 타고난 거만함이 느껴졌다. 샤넬 이번 시즌 상큼한 분홍색 트윈 세트를 입고 하이힐을 신었으며 손에는 한정판 핸드백과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에게 내려앉자 그녀를 온통 부드러운 빛으로 감싸는 듯했고 바쁘고 어두운 배경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무심하게 길가에 주차된 아우디를 흘끗 보고 번호판을 다시 확인한 후에야 우아한 걸음으로 걸어왔다. 강현준이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다. 동작은 표준적이고 깔끔했다. 한소혜 씨. 한소희가 가까이 와서는 바로 차에 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강현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평범하지만 각진 얼굴선에 잠시 시선을 머물렀고 그의 평범한 옷차림 아래 숨겨져 있을 정정한 기운을 훑어본 뒤 붉은 입술을 살짝 내밀었다. 우리 아버지가 고용한 경호원, 너야? 목소리는 맑았고 약간의 어린애 같은 응석이 섞여 있었지만 말투는 그리 반갑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소희 씨, 제 이름은 강현준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안전을 책임질 경호원입니다. 강현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비굴하지도 건방지지도 않았다. 딱히 대단해 보이진 않는걸? 한소희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에게 들으라는 건지 혼잣말인지 모르겠다. 그녀는 몸을 숙여 차에 탔다. 손에 든 커피잔이 흔들리며 갈색 액체 몇 방울이 가죽 시트에 튀었다. 강현준의 눈썹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찌푸려졌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돌아왔다. 소희 씨, 다음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집. 한소희는 뒷좌석에 몸을 깊숙이 파묻으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고개도 들지 않았다. 아, 집 말고 먼저 문상 스튜디오로 가. 비나로 쪽에 있어. 다음 달 자선 파티에 입을 드레스를 피팅하러 가야 해. 알겠습니다. 차량은 부드럽게 교통 흐름에 합류했다. 강현준은 백미러로 소희를 관찰했다. 그녀는 내내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글자를 쳤다. 가끔 가볍게 웃기도 했다. 자신만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따라다니거나 협박당하는 일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아니 애초에 그런 일들이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표정이었다. 강현준은 침묵을 지켰다. 도로 상황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주변 차량들을 경계했다. 그의 습관이었다. 어디에 있든 환경평가와 안전 스캔은 거의 본능이 되어 있었다. 현재로선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저기 이 한소희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눈은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서 떼지 않았다. 너 원래 뭐 했어? 되게 답답해 보인다. 군인이었습니다. 강현준은 간결하게 답했다. 아, 한소희는 더 이상 흥미를 잃은 듯 했다. 더 묻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가 다시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 대해 많이 말했지? 내가 까다롭고 성가셔서 이해해달라고, 그런 거? 강현준은 백미러로 그녀를 보았다.
그녀가 마침 고개를 들어 거울 속에서 시선이 마주쳤다. 그 아름다운 눈동자에는 탐구심, 알아보기 힘든 도전의식, 그리고 더 깊은 곳에 지루함에서 비롯된 뭔가 재미를 찾으려는 듯한 빛이 서려 있었다. 한 사장님께서는 당신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한소희는 입을 삐죽 내밀었다. 쉽게 말해서 나를 지켜보고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잡것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게 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착한 아이처럼 있으라는 거지, 안 그래? 강현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용주 가정의 내부 문제는 그의 임무 범위 밖이었고 그가 개입할 일도 아니었다. 지루해 그가 받아주지 않자 소희는 재미없다는 듯 중얼거리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차량은 비나로에 도착했고 보기만 해도 가격이 후덜덜해할 것 같은 고급 맞춤 스튜디오 앞에 섰다. 소희가 내리자 강현준이 그 뒤를 따랐다. 2보 정도 간격을 유지했다. 스튜디오의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고급 향수와 원단 냄새가 진동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단정한 옷차림의 직원이 미소를 띠며 맞이했다. 예약하신 스타일리스트와 드레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익숙한 듯 안쪽으로 걸어갔다. 강현준도 따라 들어가며 눈으로 실내를 빠르게 훑었다. 드레스를 전시해 놓은 넓고 밝은 공간. 직원들 외에 몇몇 손님들이 조용히 옷을 구경하거나 이야기하고 있었고 특이사항은 없어 보였다. 소희는 안쪽의 VIP 피팅룸으로 안내되었고 직원이 커튼을 쳤다. 강현주는 그 커튼 밖 휴게 공간에 서 있었다. 자태는 늠름했고 마치 조용한 조각상 같았다. 안에서는 소희와 스타일리스트, 직원들의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고 가끔 소희의 우아한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강현주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시선은 창밖 비나로의 풍경에 닿아 있었지만 생각은 조금 멀리 달아나 있었다. 어머니는 오늘 오후에 투석 치료를 받으신다. 상태는 어떠실까? 선불받은 월급은 이미 도착했다. 아침에 나오기 전 대부분을 병원으로 송금했다. 손에 쥔 돈이 훨씬 넉넉해져서 긴장했던 신경이 조금은 풀렸다. 아직 안 돼? 여기 허리가 좀 조이네. 소희 씨, 이 드레스는 이렇게 잘록하게 떨어지는 게 디자인이에요. 당신이 입으시니 정말 예뻐요. 공주님 같아요. 그래. 더 볼게. 거의 1시간이 더 지나서야 피팅룸의 커튼이 열렸다. 한소희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물빛이 감도는 블루 오프숄더롱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치마 끝에는 잘게 잘린 크리스탈이 달려있어 걸을 때마다 은은하게 빛났다. 그녀의 긴 머리는 간단히 올려져 우아한 목덜미와 쇄골을 드러냈고 얼굴엔 정교한 메이크업이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가게 안에 몇몇 손님과 직원들은 감탄사를 터뜨렸다. 소희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몸을 돌리며 나름 만족스러워했지만 여전히 눈썹을 약간 찌푸리고 있었다. 뭔가 좀 부족한데? 그녀의 시선이 가게 안을 훑더니 휴게 공간에 있는 강현준에게 멈추었다. 강현준은 그녀가 나오자 직무상 주의를 회복하여 평온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소희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다. 그녀는 하이힐을 까딱까딱거리며 강현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턱을 치켜들며 강현준을 가리켰다. 일어나 봐. 강현준은 말을 따라 일어섰다. 소희는 그를 한 바퀴 돌며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물건을 평가하듯이. 체격은 괜찮고 몸매도 나쁘지 않은데 옷차림이 너무 너저분하다. 강현준은 여전히 침묵했다. 너, 저기 가서. 소희는 남성복 코너를 가리켰다. 몸에 맞는 양복으로 갈아입어. 검은색이면 돼. 빨리. 말투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명령에 가까웠다. 소희 씨, 강현준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제 임무는 당신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지 모델이 아닙니다. 나도 알아. 소희는 눈을 깜빡이며 당연한 듯 말했다. 그런데 너 지금 내 경호원이잖아. 그치?
경호원이 주인 따라 파티에 가는데 그렇게 입으면 얼굴에 먹칠하지? 게다가 갈아입으랬더니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우리 아버지가 내 말 잘 들으라고 안 했어? 마지막 한마디는 명백한 골탕 먹이기와 버릇없음에 가까웠다. 옆에 있던 직원은 난처해졌다. 어떻게든 중재해보려 했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다. 강현주는 소희를 바라보았다. 예쁜 얼굴에는 분명히 너 골탕 먹이겠어라는 표정이 가득했다. 그는 이철수의 당부, 병원비 청구서, 한태준의 그 말을 떠올렸다.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어떤 김무보다도 더 도전적일 거야. 알겠습니다. 소희 씨, 그는 시선을 내리깔아 눈빛 속 감정을 감추고 남성복 코너로 걸어갔다. 소희는 그의 늠름하지만 순종적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기적인, 그러나 조금은 지루한 듯한 미소를 입가에 띄었다. 그녀는 단지 이 딱딱하고 말 없는 경호원이 반항할지 아니면 다른 표정을 지을지 보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냥 순순히 갈아입으러 가네. 정말 재미없어. 강현주는 곧 기본형 블랙 수트로 갈아입고 나왔다. 그의 늠름한 자태, 그리고 오랜 훈련으로 인해 수트는 그에게 군복 같은 느낌을 주었다. 임시로 갈아입었고 사이즈도 완벽하게 맞지는 않았지만 그 묵직하고 정갈한 분위기는 주변에 세련되지만 다소 나약해 보이는 환경과는 확연히 대조되었다. 소희는 그를 보고 순간 놀라는 듯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괜찮네. 그럴듯하다. 이걸로 할래. 내가 계산할게. 소희 씨,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는 거 받아. 이건 작업복이야. 소희가 그를 가로막고 다시 거울을 바라보았다. 이제 좀 낫네. 가자. 집에 가자. 그녀는 갈아입으러 안으로 들어갔고 강현준도 원래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그 수트는 직원에 의해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강현준에게 전달되었다. 그는 그 옷가지를 받아들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이건 단순한 옷 이상의 의미였다. 이 소녀 앞에서 그가 따라야 하는 것은 단순한 안전 규정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소희는 기분이 좀 나아진 듯 모르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여전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강현주는 운전에 집중했지만 핸들을 잡은 손가락 마디는 힘 때문에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진정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곧 만나게 될 한태준까지도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게 한 그 여주인공이야말로 조용한 수면 아래 흐르는 모든 압류의 진정한 근원이었다. 차량은 도시 동쪽의 유명한 호수변 고급 빌라촌, 운호원, 분호원을 향해 달렸다. 그곳은 이 도시 최고의 부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 중 하나였고 한씨 가문의 저택도 바로 그 안에 있었다. 석양이 호수와 각양각색의 빌라들의 금빛 옷을 입히고 있었다. 조용하고 고즈넉한 환경, 울창한 녹음, 그리고 삼엄한 경비. 강현주는 아우디를 몰아 정문 경비에 철저한 확인을 거친 후 조용히 단지 깊숙이 들어갔다. 마침내 차는 현대적 미니멀리즘과 중식 정원 스타일이 조화를 이룬 3층짜리 빌라 앞에 멈춰섰다. 빌라 앞마당은 넓었고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화초와 작은 연못이 있어 절제된 가운데 사치스러움이 느껴졌다. 도착했습니다. 강현준이 차를 멈추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소희는 비로소 휴대폰을 치우고 목을 풀며 차 문을 열었다. 강현준은 재빨리 차에서 내려 그녀의 뒤쪽 비스듬한 곳에 섰다. 빌라의 정문은 두꺼운 원목 재질로 그때는 살짝 열려 있었다. 한소희는 좀 멍한 듯이 문을 밀었다. 바로 그때 강현준의 시야 끝에 2층 주인의 방 앞 유리창에 사람 그림자가 스치는 듯 보였다. 그 그림자는 잠시 멈추더니 마치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 했다.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한씨 가문의 하인이나 소희의 어머니일 거라고 생각했다. 소희는 이미 문을 밀고 들어가며 맑은 목소리로 외쳤다. 엄마, 나왔어. 강현준이 그 뒤를 따라 현관으로 들어섰다. 현관은 넓고 밝았으며 바로 맞은편은 층고가 높은 거실이었다. 인테리어는 유행하는 뉴트로 스타일로 우아하고 댁이 있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백단향 냄새가 퍼져 있었다. 멀키 그린 실크롱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가 거실 한쪽 나선형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관리가 매우 잘 된 듯 45전으로 보였다. 피부는 탄력 있고 몸매는 날씬했으며 긴 머리는 느슨하게 올려져 있었다. 자태는 온화하고 단아했지만 눈썹 사이에는 좀처럼 거치지 않은 가벼운 시름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바로 소희의 어머니 최수진이다. 소희야, 돌아왔구나. 최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웃음기가 묻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딸에게 향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딸 뒤에 있는 낯선, 늠름한 젊은 남자에게로 옮겨갔다. 강현준의 얼굴을 본 바로 그 순간. 최수진의 얼굴에 번지던 온화한 미소는 마치 갑자기 얼어붙은 호숫가처럼 굳어버렸다. 계단을 내려오던 그녀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추며 계단 중간에 우뚝 섰다. 손에 들고 있던 얇은 서류 봉투 같은 것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의 눈동자는 단단히 강현준에게 박혔다. 그녀와 소희를 매우 닮았지만 더욱 조용하고 온화한 그 눈동자가 갑자기 수축했다. 그 안에는 극한의 충격, 믿기 어렵다는 듯한 표정, 그리고 어떤 꿈틀대는 복잡하기 그지없는 감정이 가득했다. 그녀의 입술은 살짝 열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얼굴은 불과 몇 초 만에 모든 혈색을 잃고 창백해졌다. 커다란 빌라 1층은 순간적으로 숨막힐 듯 고요해졌다. 서류 봉투가 계단에 떨어지는 가벼운 소리만이 공기 중에 메아리칠 뿐이었다. 한소희는 어머니의 이상함을 감지하고 의아하게 고개를 돌렸다. 엄마. 왜 그래? 물건 떨어뜨렸어. 그녀는 어머니의 경악한 시선을 따라 뒤에 있는 강현준을 보았다. 강현준은 무표정에 가까웠다. 평온하게 그곳에 서 있었고 태연하게 최수진의 시선을 마주했다. 하지만 그의 등골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이 처음 보는 한씨 집안의 여주인은 어째서 자신을 보고 저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걸까? 최수진은 소희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듯 급히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당황하며 강현준의 시선을 피하고 떨어진 서류 봉투를 주우려고 몸을 굽혔다. 하지만 손가락이 약간 떨려서 두어 번 만에 겨우 집어 올렸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굳어 있었다. 시선은 여전히 감히 강현준을 보지 못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실수로 손에서 미끄러졌어. 그녀의 목소리는 다소 마르고 이전의 부드러움은 사라졌다. 이분은? 소희야, 이분은 누구니? 그냥 아빠가 붙여준 새 경호원이야. 강현준이라고. 이소희는 어머니의 실족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아무렇게나 소개하고 다시 강현준에게 말했다. 강현준, 이분은 우리 엄마야. 강현준이 반걸음 앞으로 나서며 살짝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평온하고 물결 하나 없었다. 부인,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현준입니다. 오늘부터 소희 씨의 안전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최수진은 서류 봉투를 쥔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간신히 자신의 목소리와 표정을 통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세한 떨림과 눈밑 깊은 곳에 아직 가시지 않은 충격은 강현준과 같이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강씨. 그녀는 거의 한 글자 한 글자 내뱉는 듯 했다. 시선은 내려간 채 자기 발 앞에 바닥만 응시했다. 어서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소희야, 강씨를 1층 동쪽 방으로 모셔다 드려라. 말을 마치자 그녀는 거의 당황한 듯 몸을 돌려 급히 위층으로 사라졌다. 발걸음조차 비틀거렸다. 마치 뒤에 무서운 무언가가 쫓아오는 듯했다. 엄마. 왜 그래? 몸 안 좋아? 소희가 그녀의 뒷모습을 향해 소리쳤다. 아냐. 그냥 좀 피곤한 모양이야. 먼저 방에서 좀 쉴게. 최수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소리는 계단 위쪽에서 들려왔고 명백한 당황함과 감춤의 흔적이 느껴졌다. 소희는 의아하게 눈썹을 찌푸리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상하다. 엄마 오늘 왜 그러지? 그녀는 몸을 돌려 강현준을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였다. 가자. 내 방으로 데려다 줄게. 우리 엄마 평소엔 안 그래? 아마 정말 몸이 안 좋은가 보다. 강현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간단한 짐을 챙겨 소희 뒤를 따라 1층 손님방으로 향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마치 그 기이했던 장면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문이 살며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한 부인은 왜 나를 보고 저렇게 크게 반응한 걸까? 그 충격은 분명히 딸이 낯선 남자를 데려왔다고 해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절대 이곳에 나타나서는 안 될 어떤 사람을 본 것과 같은 반응이었다. 어쩌면 그녀와 혹은 한씨 가문과 알려지지 않은 인연이 있는 사람. 그는 한태준이 아내를 언급할 때의 그 종잡을 수 없는 말투와 표정을 떠올렸다. 이철수가 애매모호하게 말했던 그 말을. 한씨 가문은 물이 깊어. 이것 보기에 화려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부자 집안. 이것 보기엔 간단해 보이는 비록 버릇없긴 하지만 보호 임무는 이 빌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뭔가 알 수 없는 안개에 휩싸이기 시작한 듯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막 그 안개에 보잘것없는 한 귀퉁이를 걷어냈을 뿐이었다. 소희는 강현준을 1층 동쪽에 있는 한간의 손님방으로 안내했다. 방은 넓고 깔끔했으며 독립적인 욕실이 딸려 있었다. 인테리어는 심플한 모던 스타일이었고 창문 너머로는 뒷마당에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잔디밭과 작은 정원이 보여 환경이 조용했다. 강현준이 전에 살던 좁은 원룸에 비하면 이곳은 그야말로 호화로움 그 자체였다. 내가 여기서 지내면 돼. 일용품은 옷장에 새 것들이 다 있을 거야. 부족한 게 있으면 진 여사한테 말해. 우리 집 가정부야. 소희는 방을 가리키며 대충 말했다. 분명히 아까 어머니의 이상 행동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다. 아, 그리고 내 활동 범위는 주로 1층 공용 공간, 내 방, 그리고 나갈 때 나를 따라다니는 거야. 2층은 부모님 침실과 서재, 3층은 내 구역이니까 일 없으면 돌아다니지 말고. 밥은 보통 우리랑 식당에서 먹어. 알겠습니다. 소희 씨의 강현주는 간단한 짐을 벽 쪽에 두었다. 응,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그를 바라보았다. 예쁜 눈동자에 탐구하는 빛이 스쳤지만 결국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자리를 떴다. 저녁 되면 진 여사가 부를 거야. 방문이 조용히 닫혔다. 강현주는 곧바로 짐을 정리하지 않았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뒷마당을 살폈다. 잔디는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관목들은 정성스럽게 여러 모양으로 가지치기 되어 있었다. 멀리는 빌라촌의 담장과 키 큰 나무들이 보였고 더 멀리에는 반짝이는 운호가 펼쳐져 있었다. 시야가 트여 관찰에 유리했다. 하지만 만약 외부의 높은 곳에서 염탐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곳도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직업적 습관이 그로 하여금 이 임시 거처의 안전성과 관측 지점을 빠르게 평가하게 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방 중앙으로 걸어와 잠시 조용히 서 있었다. 최수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혈색을 잃고 충격에 휩싸였던 모습이 계속 그의 뇌리에 맴돌았다. 그는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많이 봐왔다. 하지만 최수진의 반응은 놀라움의 범주를 넘어섰다. 그것은 거의 공포에 가까웠다. 마치 유령이나 아니면 철저히 묻어두고 싶은 과거를 본 듯한 표정이었다. 자신의 이 얼굴이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있나? 강현주는 옷장 앞으로 가서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남자는 짧은 머리에 오랜 훈련으로 생긴 건강한 밀색 피부, 단정한 이목구비. 하지만 절대 한 번 보면 잊히지 않는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다. 다만 선이 다소 차갑고 세월이 쌓이면서 얻은 차분함과 눈에 잘 띄지 않는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 속에 던져놓으면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한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얼굴이었다.
유일한 특징이라면 왼쪽 눈썹뼈에 있는 희미하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거의 보이지 않는 오래된 흉터였다. 몇 년 전 어느 임무에서 얻은 기념품이었다. 이런 얼굴을 보고 세상 물정 모르고 사치스럽게 자란 많은 사람을 겪어봤을 한씨 집안의 여주인이 저렇게 실수할 정도였을까? 그는 자신의 24년 인생을 되짚어 보았다. 남부의 조그만 도시에서 태어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다. 18세에 입대하여 남서부 국경지역의 부대에서 6년을 보냈다. 대부분의 시간을 막사, 훈련장,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환경에서 보냈고 사회와는 거의 단절되어 지냈다. 그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전우, 상관, 그리고 고향의 몇몇의 지인들이 전부였다. 그는 자신의 기억 속에서 최수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더욱이 한씨 가문과 같은 부유층과는 어떤 연관점도 없다고 확신했다. 설마. 어렴풋한 생각이 스쳤다. 어머니는 이미 멀어진 아버지 쪽 친척에 대해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고 어머니 자신도 외동딸이었으며 외조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 아버지 쪽이나 더 이전의 인연이 있을까? 하지만 이 생각은 곧 스스로 부정했다. 만약 그렇다면 최수진의 반응은 놀라움이 아니라 당혹스러움이나 의문, 혹은 살펴보는 듯한 반응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또 다른 이유. 자신의 이 얼굴이 그녀가 아는 어떤 사람, 아마도 빚을 졌거나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과 닮았기 때문인가? 단서가 너무 부족했다. 강현주는 머리를 저으며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일단 접었다. 지금 당장은 일을 완수하고 돈을 받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한씨 가문의 비밀은 그의 임무와 소희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굳이 파고들 필요는 없었다. 그는 짐을 풀어 몇 벌에 갈아입을 옷과 일용품들을 간단히 정리했다. 군용 배낭 하나로 거의 모든 짐이 해결될 정도로 적은 양이었고 오랜 군 생활로 인해 생긴 극도로 간소화된 생활 습관에 잘 맞았다. 그리고 나서 침대 옆에 앉아 휴대폰으로 병원 간병인에게 문자를 보내 어머니의 오후 투석 상태를 물었다. 모든 것이 평온하다는 답변을 받고 조금 안심했다. 창밖으로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빌라 안은 매우 조용했다. 가끔 들리는 발걸음 소리와 저 멀리 부엌에서 나는 작은 소리들만이 들렸다. 이런 지나친 정적은 오히려 강현준에게 적응이 되지 않았다. 그는 숲의 바람소리, 훈련장의 구령, 혹은 임무 중의 고도로 긴장된 정적에 더 익숙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정부 진 여사가 문을 두드렸다. 진 여사는 50살 전후, 인상이 좋은 여자였다. 말에 약간 억양이 섞여 있었지만 강현준에게는 매우 친절했다. 식당은 1층 서쪽에 있었다. 직사각형의 단단한 나무 식탁으로 8명이 앉을 수 있었다. 한소희는 이미 안방 오른쪽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최수진은 나타나지 않았다. 부인께서 몸이 좀 안 좋다고 하셔서 방에서 식사하시기로 하셨어요. 진 여사가 소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강현준에게 미소 지었다. 강씨, 당신은 여기 앉으세요. 강현준은 소희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곧 진 여사가 음식을 가져왔다. 삼계탕에 몇 가지 반찬, 정갈하고 맛있어 보였지만 남자, 특히 활동량이 많은 남자의 식사량을 고려하지 않은 듯한 적은 양이었다. 소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젓가락을 짚다가 강현준을 힐끗 보며 말했다. 우리 엄마 오후에 너 놀랐지? 강현준이 음식을 짚는 동작이 살짝 멈추었다. 부인께서 정말 몸이 안 좋으셨을 겁니다. 에휴, 과의 소희는 입을 삐죽 내밀며 채소 하나를 집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 본 적이 없어. 그분은 웬만한 일엔 우아한 자세를 잃지 않는 분이야. 그런데 너 앞에서 물건을 떨어뜨릴 뻔하고 그렇게 당황하다니. 그녀는 탐구하듯 강현준을 바라보았다. 너, 우리 엄마 전에 정말 한 번도 본 적 없어? 아니면 내 집안에 우리 집 아는 사람 있어? 강현준은 고개를 저었다. 말투는 확실했다. 없습니다. 오늘이 부인을 처음 뵙는 날입니다.
그럼 이상하네. 이 소희는 젓가락으로 밥그릇을 찌르며 생각에 잠겼다. 설마 내가 엄마가 아는 누군가를 닮은 건가? 원수. 아니면 예전 연인, 그녀는 스스로 우스워졌는지 낄낄 웃었다. 말도 안 돼. 엄마는 아빠랑 정말 금슬이 좋기로 유명하셔. 젊었을 때부터 한 쌍이었는데 무슨 예전 연인이 있겠어. 강현주는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밥을 먹었다. 소희는 재미없다는 듯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둘은 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조용한 식사 시간을 보냈다. 식사 후 소희는 위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강현주는 1층 공용 공간과 빌라 외곽을 간단히 돌며 환경에 익숙해졌다. 빌라의 보안 시스템은 완벽했다. CCTV, 경보장치, 담장도 충분히 높았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 그는 몇몇 사각지대와 침입하기 쉬운 위치를 조용히 기억해 두었다. 방으로 돌아와 간단한 체력 유지 훈련을 했다. 샤워할 때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렸다. 가슴팍, 등, 다리에 있는 몇 군데의 선명한 흉터가 물안개 사이로 어렴풋이 보였다. 이것들은 모두 군 생활의 흔적이었고 생사의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제는 그저 조용한 무늬가 되어 그에게 과거의 경험을 상기시켜주고 이 섬세한 세계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암시할 뿐이었다. 다음 날 생활은 정상 궤도에 오르는 듯 했다. 강현주는 아침 6시 정각에 일어나 빌라 뒷마당 한적한 곳에서 아침 운동을 했다. 7시 소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한태주는 이미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식당에서 물을 마시고 있던 강현준과 마주쳤다. 그의 발걸음이 잠시 멈추었다. 강씨, 일찍 일어나는군. 한태준의 말투는 평온했고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한 사장님. 강현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소희 애가 버릇없고 고집 부릴 때가 많아. 너그럽게 생각하고 양해해줘. 하지만 원칙 문제는 양보할 수 없어. 안전이 최우선이야. 한태준은 말하며 시선을 강현준의 얼굴에 잠시 멈추어 무언가를 관찰하는 듯 했다. 어제 수진이를 만났나? 네, 어제 소희 씨 모시고 돌아올 때 부인을 뵈었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하지 않더나 한태준의 말투는 무심한 듯 했지만 강현준은 그 눈빛 깊은 곳에 스치는 일종의 근심 또는 심사하는 듯한 빛을 포착했다. 부인께서 인사만 하시고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하셨습니다. 강현주는 가장 안전한 답변을 선택했다. 한태주는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 없이 진 여사가 건네주는 서류 가방을 받아들고 나갔다. 운전사가 이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8시 30분, 소희가 겨우 잠에서 깬 모습으로 내려왔다. 실크 잠옷에 헝클어진 머리? 벌써 거실에 앉아있는 강현준을 보고 입을 삐죽 내밀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소희 씨,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십니까? 강현준이 물었다. 회사 가야지. 소희는 하품을 하며 말했다. 아빠가 회사에 나가서 일 좀 배우라는데 너무 지루해 죽겠어. 9시, 강현준은 소희를 1시 그룹으로 데려다 주었다. 소희는 회사에서 사장 비서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령 직원이나 다름없었다. 개인 사무실은 있었지만 평소에 누가 진짜로 일을 시키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에서 휴대폰으로 쇼핑하거나 친구들과 채팅하며 보냈다. 강현주는 경호원으로서 당연히 그녀의 사무실 안까지 들어갈 수는 없었다. 문 밖 휴게 공간의 의자에 앉아 기다려야 했다. 이것은 많은 한시 직원들의 호기심과 탐구하는 시선을 불러일으켰다. 총수딸이 덩치 크고 냉철해 보이는 경호원을 데리고 출근했다는 것은 신선한 소식이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수군거림과 시선들, 강현주는 보지도 못한 척했다. 마치 감정 없는 문지기처럼. 가끔 소희의 친구들이 회사로 그녀를 찾아오기도 했다. 모두 유행에 민감한 옷차림을 하고 집안 배경이 좋아 보이는 젊은 남녀들이었다. 그들은 강현준을 보고 숨김없는 호기심이나 경멸 섞인 시선을 보냈다. 소희야, 이 누구야?
새로 붙은 문지기냐? 염색한 노란 머리의 젊은 남자가 얼굴이 조그마한 여자를 끌어안고 비스듬히 서서 강현준을 흘겨보며 가벼운 말투로 물었다. 소희가 사무실에서 고개를 내밀며 심술궂게 말했다. 아빠가 붙여놓은 거야. 귀찮아 죽겠어. 그림자처럼 따라다녀. 신경 쓰지 마. 가자. 아래 새로 생긴 가게에서 뭐 마시러 가. 무리들이 와글와글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강현준은 조용히 그 뒤를 따라 두보 간격을 유지했다. 그는 그 젊은이들이 낮은 목소리로 하는 조롱과 수군거림을 들을 수 있었다. 경호원. 딱히 덩치 좋아 보이진 않는데? 아마 제대 군인인가 보지. 요즘 부자들은 이런 걸 좋아하더라. 위협적으로 보여서. 소희야, 아빠가 너무 걱정 많으시네. 요즘 또 무슨 문제라도 있어? 소희의 성가신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그만 좀 하자. 얘기 꺼내지 마. 분위기 잡쳐. 강현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이런 약봉과 수군거림은 그가 이 일을 결심했을 때부터 이미 예상한 바였다. 그의 임무는 소희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지 이 버릇없는 젊은이들과 화내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다. 그날 오후 소희는 몇몇 친구들과 고급 회원제 레스토랑의 테라스에서 애프터눈 티를 즐기고 있었다. 강현준은 그녀와 약간 떨어진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물 한 잔만 놓여 있었다. 그는 아무렇게나 보였지만 사실 온 신경을 소희의 테이블과 주변 환경에 집중하고 있었다. 소희는 이날 기분이 좋은지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곧 방해를 받았다. 화려한 셔츠에 명품 시계를 차고 얼굴색이 다소 허약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여자친구를 끌어안고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분명히 술을 꽤 마신 모양이었다. 그는 소희의 테이블 앞으로 곧장 다가와 거침없는 시선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다. 어라, 나 누군가 했더니 한 대작가님이시네. 남자의 말투는 가볍고 술 냄새가 풍겼다. 왜, 한시 그룹 요즘 장사 안 되나? 그래서 친구들이랑 차나 마시며 심심풀이나 하고 다니고? 소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조성, 너 취했으면 꺼져. 여기서 깽판 부리지 마. 조성, 강현준도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어느 건자재 회사 사장의 아들로 집안은 좀 되지만 한시그룹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평소에도 바람둥이로 소문이 자자했고 평판도 나빴다. 내가 언제 깽판 부렸어? 조성은 능글맞게 웃으며 소희 앞에 잔을 집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자, 한 대작가님, 나랑 한잔 하는 게 어때? 소희의 친구들 표정도 굳어졌다. 누군가는 말리려 했지만 조성 집안의 배경과 그 거침없는 성격을 두려워하는 듯 했다. 소희는 그의 손을 탁 쳐내며 화를 냈다. 조성. 예의를 지켜. 예예. 조성은 비웃으며 더 가까이 다가왔다. 술 냄새가 거의 소희 얼굴에 닿을 듯 했다. 한소희, 꼴 좋으면 말이지. 내가 아까 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굴던 때인 줄 알아? 요즘 너희 집안 좀 안 좋다는 소문 들었는데? 무슨 사람 건드렸나 보지? 오빠가 좀 지켜줄까? 그 쓸모없는 경호원들보다는 훨씬 나을 텐데. 말하며 뜻있는 듯이 강현준 쪽을 흘끗 보며 비웃는 눈빛을 보냈다. 소희는 화가 나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막 대꾸하려는 그 순간. 강현준이 언제 왔는지 모르게 조성의 곁에 조용히 나타나 있었다. 그의 한 손은 아무렇지도 않게 조성이 잔을 집으려던 손목 위에 얹어 있었다. 이 손님, 강현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차갑고 단단한 질감이 느껴져 주변의 소음이 한순간 멎었다. 소희 씨는 술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 주십시오. 조성은 손목이 철컹 쥐어진 듯 아프고 저렸다. 그는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그 손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술이 조금 깼다. 그는 놀라고 화가 나서 강현준을 노려보았다. 네가 뭔데? 나를 건드려? 내가 누군지 알아? 겨우 경호원 주제에. 놔. 강현준의 표정은 평온했다.
손에 힘을 조금 더 줬다. 조성은 즉시 아프게 소리 지르며 얼굴이 일그러졌다. 저는 소희 씨의 경호원입니다. 그녀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제 보호 대상을 성가시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 주십시오. 강현준이 똑같이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네가. 조성은 계속 욕을 하려 했지만 손목에서 오는 극심한 통증에 식은땀이 났다. 그의 여자친구는 놀라서 얼굴색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했다. 소희의 친구들도 멍해졌다. 침묵의 배경으로 보였던 이 경호원이 이렇게 날카롭고 깔끔하게 행동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소희는 자신 앞을 가로막은 늠름한 뒷모습을 보고 잠시 멍했다. 눈에 복잡한 빛이 스쳤다. 하지만 자존심이 그녀를 즉시 턱을 치켜들게 했다. 들었지? 안 꺼져. 내가 경비 불러달라고 할까? 아니면 우리 아빠한테 내 아빠랑 얘기 좀 하자고 할까? 한태준의 이름이 나오자 조성은 확실히 풀이 죽었다. 집안 사업이 아직 한시그룹에 의존하는 입장이었으니 정말로 일이 커지면 아버지가 가죽을 벗길 것이다. 놓으라고 조성은 허세만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다. 강현준은 소희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자 손을 놓았다. 조성은 손목을 감싸쥐고 놀라고 무서운 듯 강현준을 흘겨본 뒤 너네들 기다려 라는 협박성 말을 남기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초라하게 자리를 떴다. 테라스는 조용해졌지만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소희의 친구들은 강현준을 보는 눈빛에 예전처럼 경멸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약간의 놀라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소희는 오히려 체면이 깎인 것 같았다. 특히 강현준이 자기 대신 나서서 보호받는 듯한 느낌이 어색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강현준을 보지 않고 친구들에게 말했다. 재미없어. 안 마셔. 집에 가자.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갔다. 강현준은 조용히 따라갔다. 내내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에 타서야 그녀는 백미러로 강현준을 노려보았다. 목소리는 딱딱했다. 누가 너보고 나서지 말래? 나 혼자서도 잘해. 당신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그 조성 씨의 행동은 공격적이고 성가신 수준이었습니다. 위협 범주에 속합니다. 강현준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위협. 그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소희는 승복하지 않았다. 알코올과 감정의 영향 아래에서는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방이 대처보다 낫습니다. 강현준의 대답은 마치 암송하듯 딱딱하고 전문적이었다. 소희는 말문이 막혀서 혼잣말로 흥하고 코웃음 치며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며 더 이상 그를 무시했다. 하지만 강현준은 백미러로 그녀가 살짝 입술을 깨무는 것과 손가락으로 옷자락을 무의식적으로 감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분명히 마음은 편치 않아 보였다. 이 작은 충돌로 소희의 강현준에 대한 태도가 곧바로 바뀌지는 않았다. 여전히 지시하고 불평하고 가끔 골탕 먹이는 시기였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들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외출할 때 강현준을 기다리게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친구들 앞에서는 여전히 강현준을 별로 대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도록 부추기지도 않았다. 또 예를 들어 무심코 다음 일정을 말해주는 경우가 생겼다. 예전처럼 자주 갑작스러운 계획을 세워 강현준을 힘들게 하지 않았다. 강현준은 이 변화들을 감지했지만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주의는 환경 관찰, 위험 평가, 그리고 집안의 이 이상한 분위기를 살피는데 더 집중되어 있었다. 최수진은 의도적으로 그를 피하는 듯 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강현준이 있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가끔 식당에서 마주쳐도 그녀는 항상 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시선은 둥둥 떠다녔다. 강현준과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고 더욱이 대화는 꿈도 꾸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색은 계속 좋지 않아 보였고
늘 피곤한 기색이 감돌았다. 그 온화함 속에는 항상 좀처럼 떨치지 못하는 우울함과 공포. 강현주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한태준은 일이 바빠서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고 강현준과 마주칠 기회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강현주는 이 한 사장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더 깊어지고 무언가를 심사하거나 저울질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몇 번은 강현준이 한태준이 급히 사라지는 최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 스치는 복잡한 감정, 걱정과 무력함, 그리고 어쩌면 은근한 아픔까지 포착하기도 했다. 이 집안은 겉보기엔 평화롭고 호화로웠지만 내면은 보이지 않는 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강현준의 등장은 그 현을 더욱 팽팽하게 만드는 듯했다. 며칠 후 저녁 무렵 한소희는 한태준의 요청으로 가문과 교류가 있는 집안에서 주최하는 자선 파티에 반드시 참석해야 했다. 소희는 매우 내키지 않았지만 아버지에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다. 파티는 5성급 호텔의 연회장에서 열렸다. 명사들이 운집했고 화려한 드레스와 향수가 어우러졌다. 소희는 며칠 전 피팅했던 물빛 드레스를 입고 정교한 메이크업을 한 채 한태준의 팔짱을 끼고 입장했다. 순간 모든 이목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어울리는 미소를 띠고 우아하게 행동했으며 평소에 버릇없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강현주는 소희가 선물한 그 양복을 입고 경호원으로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뒤따랐다. 이런 자리에서 경호원은 너무 가까이 붙어서는 안 되었다. 그는 소희가 시야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출입구와 주변의 수상한 사람들을 감시하면 되었다. 한태준은 소희를 데리고 손님들 사이를 돌며 인사하고 접대했다. 강현주는 기둥 그림자 속에 숨어 매처럼 연회장 전체를 훑었다. 최수진도 온 것을 보았다. 우아한 검은색 비즈 자켓을 입고 한태준의 곁을 지키고 있었고 미소는 우아했다. 하지만 강현주는 그 미소가 다소 억지스럽고 시선이 여기저기 둥둥 떠다니며 특히 자신 쪽을 볼 때면 급히 시선을 돌리고 손가락으로 가방을 무의식적으로 꽉 쥐는 것을 알아챘다. 술자리가 무르익고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소희는 좀 피곤한 듯 한태준에게 한마디 하고는 비교적 조용한 테라스 쪽으로 걸어가며 바람을 쐬려는 듯했다. 강현주는 움직임을 감추고 거리를 두며 그 뒤를 따랐다. 테라스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저녁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다. 소희는 난간에 기대어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살짝 한숨을 내쉬었다. 사교적인 가면을 벗자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의 피로와 희미한 쓸쓸함이 드러났다. 강현주는 테라스 입구 안쪽에 서 있었다. 그녀를 볼 수 있으면서도 방해하지 않는 거리였다. 바로 그때 웨이터 복장을 한 남자가 음료가 담긴 쟁반을 들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테라스 쪽으로 다가왔다. 목표는 분명히 소희였다. 그의 걸음걸이는 좀 급했고 몸은 살짝 흔들렸다. 강현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 웨이터의 걸음걸이, 쟁반을 드는 각도, 그리고 숙인 얼굴 위로 빠르게 주변을 훑는 눈빛. 모두가 정상적이지 않았다. 훈련된 호텔 직원 같지 않았고 오히려 번개 같은 순간 그 웨이터가 소희의 뒤쪽 2미터도 채 안 되는 곳까지 다가왔다. 그의 발이 뭔가에 걸린 듯 비틀거리며 몸 전체와 쟁반을 들고 소희 쪽으로 그대로 충돌할 듯 했다. 쟁반 위에 샴페인 몇 잔이 쏟아질 듯 흔들렸다. 조심하세요. 강현준이 낮게 외쳤다. 그의 몸은 이미 표범처럼 그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그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랐다. 순식간에 수미터를 가로질러 웨이터가 소희에게 부딪히기 전에 아직 멍하니 있던 소희를 낚아채 잡아당겼다. 동시에 다른 손은 번개같이 뻗어 사람을 막는 것이 아니라 쟁반 밑으로 웨이터의 손목을 정밀하게 낚아챘다. 철컹, 쟁반과 잔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술기운이 카페투과 강현준의 바짓가랑이를 적셨다. 그리고 손목이 잡힌 웨이터는 얼굴빛이 변하더니 빈손으로 쟁반 아래에서 번뜩이는 식칼을 꺼내 강현준을 향해 힘껏 찔렀다. 동작이 잔혹했고 분명히 실수가 아니었다.
모든 것은 너무 빨리 일어났다. 소희는 짧은 비명만 지를 수 있었고 강현준에 의해 몸 뒤로 보호되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강현준을 향해 휘둘려지는 칼을 보며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강현준의 눈빛은 차가웠다. 상대방의 손목을 잡은 손을 뒤쪽 비스듬히 돌려 꺾으며 동시에 칼날을 피하고 무릎을 신속하게 들어 올려 상대의 배를 강타했다. 웨이터가 신음소리를 내며 극심한 통증에 순간적으로 힘이 빠졌고 식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강현준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깔끔한 한 방의 손날을 그의 목덜미에 정확히 내리쳤다. 웨이터는 눈이 뒤집히더니 그대로 바닥에 퍼져 기절했다. 웨이터가 실수로 넘어지려는 순간부터 칼부림을 하다가 강현준에게 제압당하기까지 그 전 과정은 고작 3, 4초 정도였다. 테라스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놀라 소리치며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후였다. 소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지 못하고 얼굴이 창백했다. 강현준의 팔을 잡은 손가락은 힘 때문에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의식 없는 가해자를 바라보고 다시 얼굴 앞에 냉철한 표정의 강현준을 바라보았다. 숨조차 한 번도 고르지 않은 그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이렇게 생생하게 깨달았다. 이 말없고 그녀가 부르고 불러대던 남자가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힘과 위험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연회장 안의 사람들이 놀라며 테라스 쪽으로 몰려들었다. 한태준과 최수진도 급히 달려왔다. 한태준의 얼굴은 시퍼렇게 질렸고 최수진은 입을 가리며 비명을 참느라 애쓰는 듯 했으며 강현준을 바라보는 눈빛은 뒤늦은 공포와 더 깊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경비원들이 급히 달려와 기절한 가해자를 제압하고 손님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현장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한태준은 놀란 딸을 달래며 분명히 후속 조치를 취하는 듯 전화기를 붙잡고 무거운 표정으로 통화했다. 강현준은 소희를 자신의 곁에 보호하며 당황한 군중들을 경계하는 시선으로 훑었다. 아까의 동작으로 그의 양복 자켓은 팽팽하게 당겨져 늠름한 체형의 윤곽을 희미하게 드러냈다. 바짓가랑이는 술에 흠뻑 젖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마치 조용한 산처럼 외부의 혼란과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했다. 소희는 그에게 바싹 붙어 있었다. 비누와 함께 묘하게 설명할 수 없는 매서운 냄새가 섞인 은은한 그의 향기가 났다. 그 순간 버릇없던 대작가님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강현준은 늦게까지 잠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방에 앉아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을 곰곰이 생각했다. 웨이터의 공격은 분명히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소희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최수진의 그 충격적인 반응.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까? 아니면 전혀 별개의 문제일까? 그는 이철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철수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현준아, 내가 예전에 말했지. 한씨 가문은 물이 깊다고. 하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건 한태준이 아주 오래전부터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게 사업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일 때문인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내가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해. 내 임무는 소희를 보호하는 거지 그 가문의 비밀을 파헤치는 게 아니야. 강현준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이 모든 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일까? 왜 하필 자신이 이곳에 와야 했을까? 며칠 후 한소희는 도서관에 가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최근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위해 자료를 좀 찾아야 했다. 강현준은 그녀를 데리고 시립 도서관으로 갔다. 도서관은 조용하고 한적했다. 소희는 창가 쪽 자리를 잡고 책과 노트북을 펼쳐놓았다. 강현준은 그녀의 뒤쪽 비스듬한 곳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면서 출입구를 감시했다. 햇살이 큰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마루 바닥에 따뜻한 빛 무늬를 만들었다. 낡은 책 냄새가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소희는 한동안 책을 읽다가 좀 지루한지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내려놓고 턱을 괴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그녀의 밤새 낀 머리카락 위에서 반짝였고 그녀의 옆모습은 평소의 버릇없음이 사라지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긴 듯한 어쩌면 약간의 우울함까지 띠고 있었다. 강현준의 시선은 그녀에게서 창밖으로 옮겨갔다. 도서관 앞 광장에는 몇몇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멀리 있는 거리에는 차량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광장 반대편 벤치에 잠시 멈추었다. 거기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야구 모자를 쓰고 신문을 들고 있었다. 신문을 보는 듯 했지만 모자를 너무 낮게 눌러 쓴 탓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강현준은 기억했다. 그들이 도서관에 도착한 지 20분쯤 되었을 때 그 남자가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자세도 거의 변하지 않은 것 같았다. 우연일까? 아니면? 강현준은 움직이지 않고 계속 관찰했다. 남자가 신문을 보는 자세가 다소 뻣뻣했다. 그의 시선은 신문에 맞춰져 있지 않은 듯했고 신문 너머로 도서관 입구 쪽을 훔쳐보고 있는 것 같았다. 감시. 강현준은 거의 바로 판단했다. 목표는 누구일까? 소희. 아니면 자신. 그는 자세를 살짝 조정했다. 몸은 편안하게 했지만 근육은 이미 미묘한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하는 척하며 사실 카메라 앱을 열어 화면 반사를 이용해 뒤와 옆쪽을 살폈다. 다른 수상한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다. 소희는 이런 잠재적 위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듯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책장 쪽으로 가서 책을 찾기 시작했다. 강현준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다. 책장 구역은 사람이 더 적었다. 높다란 책장들이 쭉 늘어서 있어 자연스러운 장벽을 형성했고 동시에 시야의 사각지대도 제공했다. 소희는 역사 서적이 있는 책장 앞에 멈춰 서서 무언가를 찾으며 고개를 들었다. 강현준은 옆에 있는 책장 끝에 서서 책 사이의 틈새로 시선을 보냈다. 그 야구 모자 남자가 언제 도서관 안으로 들어왔는지 베스트셀러 소설 코너를 천천히 배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수시로 소희가 있는 쪽을 훔쳐보고 있었다. 강현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목표는 소희였다. 그리고 상대는 한 명뿐이었고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다소 경솔해 보였다. 이런 공공장소에서 아무도 자신을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소희는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내 품에 안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녀가 두 줄의 책장 사이에 있는 좁은 통로를 지나갈 때 그 야구 모자 남자가 갑자기 걸음을 빠르게 하여 다른 쪽 끝에서 소희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의 경로가 통로 안에서 마주칠 예정이었다. 강현준의 몸이 살짝 움직였다.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그 틈으로 파고들었다. 야구 모자 남자가 소희와 거의 스쳐 지나가려는 찰나 강현준은 마치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려는 듯 소희의 곁에 나타났다. 야구 모자 남자는 강현준이 갑자기 나타날 줄 예상하지 못했고 게다가 그가 자신과 소희 사이의 공간과 시선을 정확히 가로막았다. 그의 발걸음이 잠시 멈추었다. 모자 아래의 시선이 강현준의 평온한 눈빛과 마주치자 잠시 당황한 듯하다가 곧 고개를 숙여 아무 일 없다는 듯 옆에 있는 책장 뒤로 사라졌다. 곧 시야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소희는 방금 일어난 순간적인 대치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책을 안고 강현준을 한번 보았을 뿐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강현준은 곧바로 따라가지 않았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야구 모자 남자가 사라진 방향을 살폈다. 뒤이은 적대감이나 추적은 느껴지지 않았다. 상대는 단지 소희의 동선을 확인하러 왔거나 혹은 또 다른 형태의 시험을 하려는 듯 했다. 그는 소희 자리 근처로 돌아와 더 이상 앉지 않고 기둥 가까이 기대어 섰다. 자세는 편안했지만 시야는 열람 구역 전체를 커버하고 있었다.
그 야구모자 남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도서관을 나와 운호원으로 돌아가는 내내 강현주는 더 이상 수상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경계심은 한 단계 더 높아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연회장 습격, 화랑의 시험, 도서관 감시.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누군가가 소희 혹은 한씨 가문 전체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목적은 불분명했지만 선의는 아니었다. 저택에 돌아왔을 때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차량이 차고에 들어가고 소희는 차에서 내렸다. 여전히 강현준에게 말을 걸지 않고 곧장 집 안으로 걸어갔다. 강현준은 차를 주차하고 그 뒤를 따라 현관으로 들어섰다. 발을 들여놓는 순간 거실 쪽에서 한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감정을 억누르는 듯한 분노와 최수진의 낮고 울먹이는 듯한 변명이 섞여 있었다. 그만해. 수진, 너 언제까지 피할 셈이야? 지금 내가 뭔 꼴인지나 봐. 한태준의 목소리에는 보기 드문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나 어떻게 그를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태준, 내가 그의 얼굴만 보면 나는... 최수진의 목소리는 깨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울먹임이 섞여 있었다. 그 얼굴이 어때서? 응, 한태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길은 이미 이렇게 오래전에 지나간 일이야. 갚아야 할 것, 해야 할 일, 우리가 안 한 게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구는 게 소희를 걱정하게 만들고 집안을 편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밖에 뭐가 더 있겠어? 하지만 그가 지금 우리 집에 있어. 매일. 나는 그가 우리 집에 있는 게 어때서? 그는 소희를 보호하러 온 거야. 이철수가 추천한 사람이고 믿을 수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구는 게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켜 한태준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목소리는 엄격했다. 정신 차려. 내 신분을 잊지 마. 집안을 잊지 마. 그리고 나서 최수진이 참지 못하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강현준의 발걸음이 현관과 거실의 경계에서 멈췄다. 소희는 부모님의 다툼 소리를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을 깨물며 강현준보다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서서 가기도 어렵고 남기도 어려운 듯 서 있었다. 거실의 다툼은 그들이 돌아온 것을 감지한 듯 갑자기 중단되었다. 몇 초 후 한태준이 무거운 표정으로 거실에서 걸어 나왔다. 강현준과 소희를 보았을 때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다. 특히 강현준에게 시선이 닿았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소희에게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강현준을 한번 깊이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경고와 피로, 그리고 깊은 무력함이 담겨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최수진은 나오지 않았다. 소희는 그 자리에 서서 몸을 약간 떨었다. 화가 나서인지 슬퍼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갑자기 몸을 돌려 강현준을 보았다. 눈시울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억눌린 울먹임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다 들었어. 만족해? 이 모든 게 너 때문이야. 내가 온 이후로 우리 집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강현준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소희의 분노와 억울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다툼,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 가정 분위기의 급변. 줄곧 잘 보호받던 이 소녀에게는 모든 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그녀는 변수인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돌리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감정 배출구였다. 죄송합니다. 소희 씨, 그가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 외에는 무엇이라 해야 할지 몰랐다. 위로. 그는 위로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다. 설명. 그 자신도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야. 소희의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마구잡이로 눈물을 닦아내며 강현준을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커다란 거실에는 강현준만 남아있었다. 그리고 공기 중에 아직 가시지 않은 숨막히는 듯한 압박감.
한태준의 말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 얼굴이 어때서? 일은 이미 이렇게 오래전에 지나간 일이야. 그는 소희를 보호하러 온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구는 게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켜. 각각의 말은 마치 퍼즐 조각 같았다. 비록 조각나 있었지만 분명히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수진의 이상함은 확실히 자신과 관련이 있었고 자신의 절굴과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이 일은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한씨 가문은 그 일에 대해 무언가 보상을 한 것 같았다. 한태준은 알고 있었고 그 일을 진정시키고 감추려 하며 최수진에게 이상한 반응으로 인해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말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의심. 무슨 의심? 강현준의 마음은 서서히 가라앉았다. 처음의 황당함과 더 깊이 파고들고 싶지 않은 회피 심리는 이 순간 현실에 의해 산산조각났다. 그는 우연히 고용된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의 등장은 아마도 처음부터 한씨 가문 깊숙이 묻힌 아무도 꺼내고 싶지 않은 비밀의 스위치를 건드린 것 같았다. 그리고 이 비밀은 바로 자신, 강현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는 병석에 누운 어머니의 갈수록 초췌해지는 얼굴을 떠올렸다. 병원의 냉철한 기계와 비싼 청구서. 이 일을 시작한 자신의 본래 목적을 떠올렸다. 그는 돈을 벌고 어머니를 살리려 했다. 왜 모든 것이 이렇게 복잡해진 걸까? 밤이 깊어지고 저택안은 고요해졌다. 하지만 강현준은 알고 있었다. 이 고요함 아래에는 요동치는 압류와 억눌린 감정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 없었다. 수수께끼는 이미 수면 위로 떠올랐고 소희의 안전과 이 가족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이는 곧 그의 임무와 어머니의 치료비까지 위협할 수 있었다. 그는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에게는 정보가 필요했다. 한씨 가문의 과거, 특히 10년 전쯤 아마도 강현준이라는 이름의 젊은이 혹은 그와 얼굴이 닮은 사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정보. 한태준이나 최수진에게 직접 묻는 것은 현명하지 못했다. 소희가 무언가를 알고 있을지도 몰랐지만 그녀 자신도 혼란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고 보호 대상인 만큼 너무 깊이 휘말리게 해서는 안 됐다. 아마도 외부 인물을 통해 정보를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철수 선임. 그가 이 일을 연결해 주었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을까? 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철수가 자신을 해치려는 의도는 절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철수가 현실의 일부를 숨기고 있을까? 강현준은 휴대폰을 꺼내 이철수의 번호를 찾았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망설였다. 잠시 후 그는 결국 버튼을 눌렀다. 전화는 한참 동안 울린 후에야 연결되었다. 저쪽에서 이철수의 다소 피곤하지만 여전히 힘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현준아, 어떻게 지내? 한씨 집안 적응은 됐어? 그 아가씨가 너무 심하게 굴진 않던. 선임 강현준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욱 낮고 무거웠다. 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철수 쪽에서 잠시 침묵했다. 목소리를 낮추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소희 씨한테 위험이 생긴 건가? 소희 씨는 지금 안전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강현준은 말을 골랐다. 선임, 제가 한씨 집안에 오게 된 건 제가 돈이 필요했고 한씨 집안에서 믿을 만한 경호원이 필요했기 때문이 맞습니까? 전화기 넘어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이번에는 더 길었다. 강현준은 이철수의 숨소리가 다소 거칠어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현준아, 이철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진지하고 복잡했다. 한씨 집안 쪽에서 혹시 너한테 무슨 말이라도 했어? 아니면 내가 뭔가를 발견한 건가? 강현준의 마음이 가라앉았다. 이철수의 반응은 그의 추측을 확인시켜 주었다. 선임은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한 부인께서 저를 보고 굉장히 당황하셨습니다. 강현주는 숨기지 않고 최수진이 처음 봤을 때의 실수와 우연히 들은 한태준 부부의 다툼 일부를 간략하게 말했다. 도서관 감시 이야기는 떼고 부인께서 저를 현준아라고 부르시며 이렇게 지낸 지 10년이 되었다고 제가 그동안 잘 지냈냐고 묻더군요. 선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씨 집안, 아니면 한 부인이 저를 아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아버지를 아는 겁니까? 마지막 문장을 묻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조차도 약간 황당함을 느꼈다. 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노동자였고 일찍 돌아가셨다. 어떻게 북쪽의 부유층과 연결될 수 있겠는가? 이철수는 저쪽에서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무거운 짐을 누르고 있는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현준아, 이철수의 목소리는 피로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일은 내가 원래 말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 그리고 영원히 다시 꺼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 한 사장님이 과거에 나에게 큰 도움을 주셨어. 나한테 은혜를 베푸신 분이야. 그분이 내게 자기 딸을 보호할 믿을 만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 내가 첫 번째로 내 생각을 한 건 첫째로 내가 정말 가장 적임자였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나도 개인적인 욕심이 좀 있었어. 개인적인 욕심, 강현주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난 이 일이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어. 한씨 집안 쪽에서도 이미 깔끔하게 처리했을 거라 생각했지. 내가 가서 경호원 일만 하고 돈을 벌어서 어머니 병환을 고치면 되는 거라고. 한 부인도 아마 이미 다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철수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다. 그분 반응이 그렇게 클 줄은 몰랐어. 더군다나 내가 나한테 직접 묻을 줄은 상상도 못했지. 선임, 말씀해주세요. 강현준의 말투는 단호했다. 거역할 수 없었다. 저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 일은 제 임무와 관련이 있고 제가 누구인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는 또 한참 동안 길게 침묵했다. 마치 한참의 세월이 흐른 듯 이철수가 겨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쉰 듯했다. 현준아, 잘 들어. 이 일에 대해 내가 아는 전부는 아니야? 예전에 우연히 조각조각 들은 것뿐이야. 아마 10년쯤 전에 한씨 집안에서 큰 사고가 터졌어. 한 부인과 관련된 일이었고 거기에 한 젊은이가 휘말렸어. 그 젊은이의 이름이 아마 강현준이었던 것 같아. 강현준은 자신의 이름이 나온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이철수의 목소리는 전화기를 통해 계속 흘러나왔다. 오래된 기억의 안개처럼 희미하고 무거웠다. 그때는 내가 아직 제대하지 않았을 때였고 한 사장님과도 그리 친분이 있던 때는 아니었어. 그냥 간접적으로 아는 사이였지?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는 내가 몰라. 한씨 집안에서 소식을 완전히 통제했거든. 외부에 알려진 것은 그저 사고가 하나 났고 한 부인이 큰 충격을 받아 오랫동안 알았다는 것뿐이었어. 이철수는 잠시 멈추며 말을 정리하는 듯했다. 나중에 한 사장님이 사적으로 사람을 찾아서 사고의 후속 처리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나는 그제야 비로소 사고의 한 젊은이가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심하게 다쳤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고 그 젊은이의 이름을 나는 우연히 한 번 들었는데 바로 강현준이었어. 강현준은 휴대폰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창밖의 마지막 노을도 사라지고 방은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다. 오직 휴대폰 화면에 푸른 빛만이 그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췄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무겁게 뛰었고 고동칠 때마다 차가운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그냥 동명이인일까요?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메마를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나도 몰라. 현준아, 이철수의 목소리는 고통스러웠다. 정말 몰라. 그해 그 사고는 한씨 집안에서 완전히 덮어버려서 자세한 내막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 나도 후에
아주 우연한 기회에 한 이미 전근간 상관이 나한테 한씨 집안이 성씨 가문에 큰 빚을 졌다는 말을 하는 걸 들었을 뿐이야. 아니면 보은이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그도 자세히 말해주지는 않았어. 그냥 한마디 흘리면서 내가 모르는 척하라고 경고했지. 빚, 은혜. 강현준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했다. 10년 전, 그는 14살이었다. 고향에서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기억 속 그 해는 평범하기 그지없었다. 부모님은 모두 곁에 계셨고 가난했지만 화목하고 따뜻했다. 아버지의 병은 그가 16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말기 판정을 받고 반년도 못 되어 세상을 떠나셨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큰 타격을 받아 건강이 차츰 나빠지셨다. 10년 전 자신의 집안과 부유층인 한씨 가문 사이에 일어난 큰일이라곤 전혀 없었다. 혹시 자신이 아니라면? 그 강현준은 나이가 어떻게 되고 어디 사람이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강현준이 목소리를 팽팽하게 하여 물었다. 몰라, 정말 몰라. 기철수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내가 들은 것은 그 이름뿐이었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랐고 나이나 출신은 더더욱 몰랐지. 현준아,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복잡할지 나도 알아. 내가 맹세할 수 있는 건 내가 너를 한씨 집안에 추천한 것은 절대 너를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야. 한 사장님은 의리가 있는 분이고 돈도 아끼지 않아. 나는 내가 당장의 위기를 넘겼으면 했어. 그리고 아무리 오래전 일이라도 설령 무언가 남아있을지라도 이미 시간이 흘러 희미해졌을 거라고 생각했지. 내가 생각이 부족했어. 미안하다. 이철수의 사과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강현준은 그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일에 대해 이철수는 아마도 일부 피상적인 사실만 알고 있을 뿐 더 깊은 내막은 전혀 모를 수도 있다. 선임, 이건 선임 잘못이 아닙니다. 강현준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차가웠던 폐에 다시 산소가 공급되는 듯 했다.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현준아, 이철수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걱정 가득하게 변했다. 만약 한씨 집안이 정말 그 강현준과 어떤 연관이 있고 마침 너는 이름도 같고 심지어 얼굴까지 닮았다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어. 한 부인의 그 반응. 너는 더욱 조심해야 해.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나에게 연락하고 아니면 만약 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면 어떻게든 빠져나와. 돈 문제는 다른 방법을 찾으면 돼. 알겠습니다. 선임. 강현준이 대답했다. 조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방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강현준은 그 자리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이철수의 정보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마치 벼락처럼 그의 지금까지의 모든 우연과 의문을 한순간에 깨부쉈다. 10년 전 한씨 집안 사고, 강현준이라는 이름의 젊은이, 중상 또는 그보다 더 심각한 상태, 한씨 집안이 진 빚. 최수진이 자신을 보고 보인 충격과 고통, 한태준의 복잡하고 말하기 어려웠던 눈빛, 모든 것이 그럴듯한 방향으로 연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누구일까? 동명이인. 아니면 더욱 대담하고 어쩌면 소름 끼치는 상상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그는 곧 그 생각을 눌러버렸다.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어머니는 자신을 속이지 않으셨을 것이고 아버지도 그러셨을 것이다. 자신의 기억은 뚜렷했고 가족관계도 단순했다. 반드시 어딘가 착오가 있을 것이다. 단순한 우연의 연속일 뿐이다. 하지만 최수진의 그 진심 어린 현준아라는 부름, 그 눈빛 속 깊은 죄책감과 슬픔은 결코 단순히 이름이나 얼굴만 닮은 낯선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다. 하지만 한씨 가족에게 직접 물을 수는 없었다. 이철수에게서는 더 이상 단서를 얻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아마도 10년 전 한씨 집안에서 일어난 그 사고에 대해 알아보는 수밖에 없었다. 사고였다면, 특히 한씨와 같은 부유층 집안의 사고라면 흔적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강현주는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키워드, 한씨 그룹 10년 전 사고, 한태준 최수진 사고, 10년 전 이 도시 부유층 사고. 인터넷상의 정보는 방대했지만 피상적인 것들이었다. 한씨 그룹에 관한 기사는 대부분 사업 동향이었고, 한태준 부부에 관한 보도는 주로 자선활동이나 사교활동에 집중되어 있었다. 가족의 사생활에 관한 보도는 거의 없었고, 설령 있더라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10년 전의 정보는 더욱 희박했다. 가끔 몇몇 오래된 뉴스 기사에서 한씨 그룹이 가사로 인해 잠시 조용했었다는 모호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었다. 한씨 집안의 영향력이라면 알려지지 않은 과거를 지우거나 희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강현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가를 문질렀다. 인터넷 검색은 소용없었다. 아마도 도서관이나 기록 보관소에 가서 10년 전의 신문을 뒤져보는 것이 나을까? 하지만 그렇게 하면 목표가 너무 뚜렷해지고 효율도 낮았으며 주목받을 위험도 있었다. 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문 밖에서 다시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났다. 문 앞에 멈추었다. 이번에는 발걸음 소리가 다소 망설이는 듯했고 노크하는 소리도 매우 조용했다. 강현준 씨, 소희의 목소리였다. 예전의 분노는 줄어들고 피로와 불안이 섞여 있었다. 강현준이 문을 열었다. 소희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눈은 여전히 빨개졌고 베개를 껴안고 있었다. 머리칼은 약간 헝클어져 있어 운 것 같기도 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강현준을 올려다보았다. 눈빛에는 갈등과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번뜩였다. 너랑 얘기 좀 하고 싶어. 강현준은 몸을 비켜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그리고는 큰 불은 켜지 않고 침대 머리맡에 은은한 조명만 켰다. 어두컴컴한 빛이 방의 분위기를 덜 딱딱하게 만들었다. 소희는 창가에 있는 의자에 앉아 베개를 꼭 껴안고 몸을 웅크렸다. 마치 안전을 찾는 작은 동물 같았다. 그녀는 몇 분 동안 침묵하며 무엇을 말해야 할지 정리하는 듯했다. 강현주는 그녀를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옆에 서서 시간을 주었다. 아까 엄마한테 물어봤어. 소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약간 쉰 듯했다. 엄마는 말을 안 하시고 그냥 우셨어.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보러 갔지? 그녀는 잠시 멈추며 한태준의 그때 표정을 회상하는 듯했다. 아빠는 되게 피곤해 보이셨어. 그렇게 피곤해하시는 아빠를 본 적이 없어. 소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물어봤어. 강현준 씨는 도대체 누구야? 왜 엄마가 그를 보고 저러는 거야? 나한테 뭘 숨기는 거야? 뭐라고 대답하셨어? 강현준이 물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아빠가 말씀하셨어. 소희가 고개를 들어 강현준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복잡했다.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고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캐묻지도 말고 너한테 다시 묻지도 말라고. 그리고 너는 좋은 경호원이니까 너를 믿으라고. 그리고 너한테서 좀 멀어지라고. 너한테서 멀어지라고. 한태준은 결국 불안했던가? 아니면 최수진의 반응이 한태준으로 하여금 불안과 경계심을 느끼게 한 것일까? 이해가 안 돼. 소희의 감정이 조금 격해지며 베개를 더 세게 껴안았다. 왜 다들 나한테 숨기는 거야? 나도 이 집 식구야. 내가 몰라야 할 일이 뭐가 있는데? 그리고 너, 그녀가 강현준을 바라보았다.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말해봐,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엄마가 널 현준아 부르잖아. 엄마가 널 알아, 그렇지? 너 도대체 누구야? 강현준은 그녀의 흥분한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이 소녀는 줄곧 부모님이 정성스럽게 지어준 온실 속에서 살아왔다. 이제 그 온실의 벽에 금이 가고 비바람이 들이닥치자 그녀는 춥고 두려움을 느끼며 또한 자신만 배제된 듯한 억울함과 분노에 휩싸였다. 소희 씨, 강현주는 그녀 맞은편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이 높이에서 그들의 시선은 거의 수평이 되었고 덜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저는 제 인격과 군인의 명예를 걸고 맹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저는 당신의 부모님을, 한씨 집안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맡은 것은 단지 돈이 필요해서 제 어머니 병환을 치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철수 선임이 저를 보증해 주었고 그것뿐입니다. 그의 시선은 당당하고 직접적이었으며 목소리는 차분하고 힘차게 사람을 믿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소희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눈썹 사이의 의심은 점차 사라졌지만 더 깊은 혼란과 무기력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런데 엄마는 부인께서 저를 아는 누군가와 착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강현준이 천천히 말했다. 이름도 강현준이거나 혹은 저와 얼굴이 닮은 사람. 그녀와 당신네 가문과 무언가 과거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는 이철수에게서 들은 사고, 중상이라는 단어는 빼고 과거 인연이라는 모호한 표현만 남겼다. 소희의 눈동자가 살짝 수축했다. 과거 인연. 무슨 과거 인연? 왜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 부모님은 항상 금슬이 좋으셨고 집안에서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어른들께서는 어떤 지난 일은 굳이 꺼내지 않고 묻어두기로 하신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강현준이 말했다. 아마 그리 유쾌하지 않은 기억일 테니까 당신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셨겠죠. 보호하려는 마음에서요. 보호, 소희가 중얼거렸다.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나를 아무것도 모르게 하고 내가 마음대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게 만드는 게 보호야? 강현준 씨, 나 바보 아니야. 엄마가 널 보는 그 눈빛은 절대 단순히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야. 그건 아주 소중한 사람을 보는 눈빛이야.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두려움까지.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강현주는 침묵했다. 있잖아, 소희가 고개를 숙여 자신의 손가락을 바라보았다. 나 어릴 때 열이 아주 많이 났었거든. 희미하게 기억나는데 엄마가 울면서 나를 껴안고 미안하다고 했어. 그리고 그가 살아있었다면 이쯤 되었을 텐데 라는 말도 했어. 그때는 너무 어려서 기억도 안 났고 나중에 까먹었지? 그런데 엄마가 너를 보는 그 눈빛을 보고 갑자기 생각났어.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그것이 흘러내리지 않으려는 듯 버티고 있었다. 강현준 씨, 말해봐. 엄마가 입에 담던 그 사람이 혹시 엄마가 너와 착각하는 그 사람일까?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우리 집에 또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강현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소희가 무심코 털어놓은 어린 시절의 기억 조각들은 이철수가 말한 10년 전의 사고, 강현준이라는 젊은이와 어렴풋이 맞물리며 더욱 구체적이고 더욱 불안한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사람은 아마도 10년 전 사고에 휘말렸던 그 강현준일 것이다. 그리고 최수진의 죄책감과 고통, 한태준의 숨김과 경고는 아마도 그 모든 것에서 비롯된 듯했다. 이 사람은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한씨 가문과 무슨 얽히고 설킨 일이 있는 걸까? 자신과는 어째서 이렇게도 닮아서 최수진으로 하여금 감정이 폭발하게 만드는 걸까? 수수께끼의 핵심은 코앞에 있는 듯했지만 여전히 짙은 안개에 가려져 있었다. 소희 씨, 강현주는 그 앞에서 처음으로 나약하고 무력한 모습을 드러낸 이 소녀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조금 낮추었다. 모르는 것이 오히려 나을 때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당신의 부모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다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에 대해서는 그는 잠시 멈추었다. 계약 기간 동안
저는 계속해서 제 임무를 수행하며 당신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그 외의 일들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그것이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진실은 아마도 잔인할지도 모르고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그는 스스로 무너질 수 없었다. 어머니의 병은 치료비를 필요로 했고 이 일은 그만둘 수 없었다. 소희의 안전은 그의 책임이었다. 소희는 그 차분하고 단호한 눈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의 혼란과 억울함이 기이하게도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이 말없고 때로는 그녀를 나무토막처럼 느끼게 했던 경호원은 지금 가족의 갑작스러운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가 잠시 기댈 수 있는 지지대처럼 느껴졌다. 나 좀 무서워, 강현준 씨. 그녀가 마침내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다.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엄마가. 압박. 한 사장님과 부인께서는 본인들 일을 잘 처리하실 겁니다. 강현준이 말했다. 목소리에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당신은 그들의 딸이고 그들이 가장 아끼는 사람도 바로 당신입니다. 자신을 잘 지키고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게 하는 것이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소희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베개를 껴안은 팔을 약간 풀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창밖에서 가끔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있을 뿐이다. 이 순간 고용주와 경호원 사이의 차가운 벽이 공동으로 마주한 이 비밀과 불안에 의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미묘하고 불안정한 신뢰가 침묵 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강현준과 소희 모두 알고 있었다. 평화로운 시간은 잠시뿐이라는 것을. 과거를 어지럽히는 유령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의 그 야구모자 남자의 등장은 외부의 위협 또한 멀지 않았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폭풍 전야, 바람이 불어온다. 며칠 후 강현준은 어머니의 주치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무거웠다. 어머니의 최근 검사 수치에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 치료 계획을 조정해야 하며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했다. 병원에 와서 다음 방안을 상의하자는 연락이었다. 전화를 끊은 후 강현준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방 안에 잠시 서 있었다. 창밖의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듯했다. 어머니의 병, 그것은 그의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자 그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었다. 그는 돈이 필요했고 이 일자리의 안정이 필요했다. 방을 나서서 소희에게 양해를 구하고 병원에 가려던 그는 거실 쪽으로 걸어가다 갑자기 멈췄다. 빌라 정문 밖에서 요란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멀어지다가 점점 가까워졌다. 결국 빌라 문 앞에서 우당탕 멈추었고 이어서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차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들렸다. 강현준의 걸음이 멈추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정문 쪽을 응시했다. 소희도 위층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얼굴에는 의아함과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다. 빌라 초인종이 난폭하게 눌렸다.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분노에 차 있었다. 한태준. 나와 봐. 오늘은 반드시 말 좀 해야겠다. 유명수의 목소리였다. 강현준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재빨리 문 쪽으로 걸어가 인터폰으로 바깥 상황을 확인했다. 유명수와 그의 아들 유자호가 맨 앞에 서 있었다. 얼굴빛이 좋지 않았다. 그 뒤로는 검은 양복에 선글라스를 난 건장한 낯선 남자들이 네댓 명 따라붙어 있었다. 하나같이 호쾌한 풍채였다. 한시 가문의 빌라 정문을 빼곡히 막고 있었다. 진 여사는 옆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감히 문을 열지 못했다. 한태준도 소리를 듣고 서재에서 걸어 나왔다.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냉랭했다. 최수진과 소희도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모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러 한태준이 강현준에게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현준이 문을 열었지만 몸을 비켜주지 않았다. 그는 문 안쪽 한 걸음 거리에 우뚝 섰다. 그 늠름한 자태로 한태준 일가를 자신의 뒤편으로 보호하며 평온한 눈빛으로 문밖의 유명수 부자와 그 뒤에 프로 깡패로 보이는 남자들을 훑었다. 유명수, 이게 무슨 뜻이야? 한태준이 강현준 곁으로 다가와 문밖의 불청객들을 바라보았다. 목소리에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내 놈들이 우리 집 문 앞에 이렇게 사람을 데리고 와서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내가 무슨 뜻이야? 유명수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얼굴의 군살이 흥분 때문에 떨렸다. 한태준, 내가 무슨 뜻인지 묻고 싶군. 저번에 내가 아들을 데리고 혼사 얘기하러 온 건 너희 한씨 집안을 봐줘서 한 일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내 줏대도 아니 꼽게 굴더니 그까짓 경호원이 내 아들 앞에서 깝치도록 내버려두고 심지어 나까지 쫓아내다니. 나 유명수가 호구인 줄 알아? 유자호도 그 옆에서 강현준을 가리키며 악에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아버지, 바로 저 새끼야. 저번에 우리 깝죽댔던 게 그 자식이에요. 겨우 경호원 놈이 건방지게 굴었어. 오늘 꼭 혼 좀 내줘야 해요. 유명수, 한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혼사는 두 집안이 서로 좋아해야 하는 일이야. 내 딸이 싫다는데 내가 딸을 강제로 시집 보내야 한단 말인가? 게다가 강현준은 내가 고용한 경호원이고 내 딸을 지키는 게 그의 임무야? 지난번에는 너희 부자의 언행이 먼저 잘못된 거지. 내가 너희에게 길을 크게 만들지 말고 의리를 상하지도 말라고 했잖아. 너,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온 대로 돌아가라. 의리, 유명수는 못된 웃음을 지었다. 한태준, 그딴 소리 집어쳐. 오늘 너 내게 확실한 대답을 안 해주면 내 딸이 나와서 내 아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이 자식을 우리 손에 넘겨서 처리하지 않으면 이 일 절대 안 끝나. 그는 강현준을 가리키며 거만하게 말했다. 맞아요. 사과하라고요. 그리고 이 자식은 무릎 꿇고 나한테 빌어야 해. 유자호가 덩달아 소리쳤다. 뒤에 있는 깡패들이 든든한지 그 위세가 하늘을 찔렀다. 소희는 화가 나서 얼굴빛이 창백해졌다. 앞으로 나가려는 그녀를 최수진이 간신히 붙잡았다. 최수진은 얼굴빛이 창백한 채 딸의 손을 꼭 붙잡고 대치하고 있는 문밖의 사람들과 강현준의 늠름한 뒷모습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복잡했다. 강현준은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다만 반걸음 앞으로 나가며 한태준의 몸을 완전히 가렸다. 평온한 눈빛으로 유명수를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유명수 씨, 이곳은 사유지입니다. 지금 당신의 행동은 불법 침입 및 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조용한 힘이 느껴졌다. 마치 눈앞에 이 사람들은 그저 우스운 꼴에 불과하다는 듯이. 불법 침입, 소란죄, 유명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비웃었다. 뒤에 있는 검은 양복 남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얘들아, 들었나? 이 자식이 지금 나한테 법을 운운한대? 이 깡패들아, 이 동네에서 누가 말인지 좀 가르쳐줘. 검은 양복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목을 움츠리고 주먹을 쥐었다. 좋지 않은 의도로 문가로 다가가려는 듯 보였다. 강씨. 한태준이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는 강현준의 실력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는 여런이었고 게다가 프로인 듯 했다. 강현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잠시 손가락을 들어 안심시키는 손짓을 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눈빛 깊은 곳, 칼날로서의 날카로운 광채가 조용히 나타났다. 남자들이 문과 계단까지 다가왔다. 맨 앞에 남자가 손을 뻗어 강현준을 밀치려는 바로 그 순간. 그만. 깔끔하고 위험 있는 여자의 목소리가 사람들 뒤에서 들려왔다. 모두가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느새 한 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저 멀지 않은 곳에 멈춰 서 있었다. 차 문이 열리면서 잘 정돈된 짙은색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쓴
날카롭고 지적인 중년 여성이 걸어 나왔다. 그녀의 뒤로는 사복 차림의 늠름한 자세, 눈빛이 날카로운 두 명의 남자가 따라붙었다. 이 여성을 보자 유명수의 거만한 위세가 마치 얼음물을 끼얹은 듯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얼굴은 먼저 놀람으로 경직되더니 이내 당황으로 변했고 마지막에는 울상보다 더한 미소를 억지로 지어 보였다. 심 변호사님. 여기는 웬일이십니까? 심경화라고 불리는 이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유명수와 그 뒤에 수상한 남자들, 그리고 문가에 서서 평온한 표정의 강현준과 그 뒤 무거운 표정의 한태준 일가를 훑었다.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다. 유 사장님, 참 대단하시네요. 심경화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무시무시한 기운이 느껴졌다. 대낮에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한 사장님 집 문 앞에 와서 무슨 일을 하려는 겁니까? 집단 난동, 폭력 위협, 아니면 이 도시의 법은 없고 유명수 당신이 하늘인 줄 알았습니까? 아니요. 심 변호사님, 오해하셨습니다. 오해하셨어요. 유명수의 이마에는 순식간에 식은땀이 솟았다. 그는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방금 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허리가 무의식적으로 굽어졌다. 저는 그냥 한 사장님과 이야기 좌담하러 온 거예요. 좌담. 이 사람들은 절 태워다준 기사들입니다. 네, 기사요. 검은 양복 남자들도 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감지하고 얼굴을 마주보며 감히 더 나아가지 못했다. 심경화는 그의 변명에 신경 쓰지 않고 한태준 앞으로 걸어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한 사장님, 놀라셨죠? 저는 심경화라고 합니다. 한 지인의 부탁으로 법무 관련 일을 처리하러 왔다가 겸사겸사 당신 집 앞에 불청객들도 좀 물리쳐 드리려고요. 그녀는 특히 이 불청객이라는 말에 강한 어조를 넣었다. 한태준은 분명히 이 심 변호사를 알고 있었다. 눈에 잠시 놀람이 스쳤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며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심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경화는 몸을 돌리며 칼날 같은 시선을 유명수에게 향했다. 유 사장님, 당신이 알아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처리해 드릴까요? 불법 집회, 타인의 인신 안전 위협, 타인 주거에 폭력적으로 침입하려 한 점. 이 정도면 당신이 한동안 거기 안에 들어가서 생각할 시간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당신 회사에서 최근에 신청한 그 주요 사업, 자격 서류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마침 저도 심사부서의 지인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 특별히 좀 더 신경 써달라고 부탁드릴 수 있어요. 유명수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다리까지 풀리는 듯 했다. 이 도시뿐 아니라 전성에서도 법조계와 상업계의 명성이 자자한 심경화의 이름은 그녀가 처리한 사건들의 배경이 어마어마한 경우가 많았다. 인맥은 매우 광범위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강경하고 잡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점이었다. 그녀가 말하는 지인이라면 그 파워는 실로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가 사업심사를 언급한 것은 그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다. 가겠습니다.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한 사장님, 심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돼지꼴을 몰랐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바로 꺼지겠습니다. 진짜로 꺼지겠습니다. 유명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숙여 허리를 굽혔다. 뒤에 있는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아직 뭐 하고 있어? 얼른 차 타고 가라고. 유자호가 뭐라 더 말하려는 참이었다. 아버지의 따귀를 한 대 맞고는 뒷덜미를 잡혀 끌려갔다. 검은 양복 남자들도 얼른 허둥지둥 차에 올랐다. 몇 대의 차량이 올 때처럼 난폭하게 유명수 부자를 태우고는 한씨 가문의 문 앞에서 쥐구멍에 숨듯 초라하게 도망갔다. 한바탕 난리가 갑자기 나타난 이 심 변호사 덕분에 순식간에 해결되었다. 한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심경화를 집 안으로 모셨다. 최수진과 소희도 앞으로 나와 감사 인사를 했다. 표정에는 호기심이 역력했다. 심 변호사의 기운이 너무 강렬했고
분명히 대단한 배경이 있는 인물임에 틀림없었다. 강현주는 한쪽에 서서 심경화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경계가 담겨 있었다. 이 심 변호사는 한태준을 위해 온 걸까? 아니면 심경화는 거실에 앉아 진 여사가 내온 차를 받아 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그녀는 시선을 강현준에게 돌렸다. 그 시선은 날카로웠고 직업적인 평가가 느껴졌다. 그러나 깊은 곳에는 더 복잡한, 마치 감회와 확신에 찬 듯한 빛이 서려 있었다. 이분이 바로 강현준 씨시죠. 심경화가 입을 열었다. 아까 유명수에게 했던 냉혹한 어조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온화함마저 묻어 있었다. 강현준은 잠시 눈을 깜빡였다. 그렇습니다. 심 변호사님, 저를 아십니까? 심경화는 직접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 안에서 낡아 보이는 심플한 갈색 종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의 밀봉 부분에는 무슨 번호가 적힌 낡은 봉인지가 붙어 있어 오래도록 봉인되어 있었음을 암시했다. 그녀는 그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손가락으로 봉투 표면을 살며시 쓸었다. 그런 다음 시선을 들어 한태준, 최수진, 마지막으로 강현준에게로 옮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하게 무거운 진실의 시작을 알렸다. 제가 오늘 온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 옛지인의 부탁으로 그분이 간직하고 있던 이 물건들을 강현준 씨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녀는 잠시 멈추며 목소리를 낮추고 무겁게 말했다. 10년 전 한 씨 집안에서 일어난 그 사고, 그리고 강현준 씨의 신상에 관한 것입니다. 신상이라는 두 글자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고요한 거실 안에서 울려 퍼졌다. 한태준은 갑자기 등을 곧게 펴며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다. 최수진은 벼락을 맞은 듯 몸이 크게 흔들렸다. 소희가 재빨리 부축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입을 꼭 막으며 울음소리를 삼켰다. 소희는 완전히 멍한 상태로 부모님과 강현준, 그리고 그 서류 봉투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믿기 어렵다는 듯한 충격이 가득했다. 강현준은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자태는 여전히 늠름했지만 옆으로 늘어뜨린 손의 마디는 이미 굳어져 있었다. 그는 그 낡은 서류 봉투를 응시했다. 마치 24년간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이제 막 열리려는 듯했다. 와야 할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다. 심경화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손가락으로 그 두 가정, 한편에 은밀했던 과거가 담긴 서류 봉투를 살짝 누르며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무거운 진실의 일각을 밝혔다. 24년 전 이 도시 제3인민병원 산부인과 병동에서 2명의 남자 아기가 같은 날 심야에 태어났습니다. 당직 간호사의 부주의와 당시 정보등록 시스템의 혼란으로 두 아이의 신분 식별표가 실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차가운 끌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에 박혔다. 한 아이는 평범한 노동자 가정인 강씨 가족에게 입양되어 강현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는 당시 가사 문제로 조용히 입원하여 가명을 사용하고 있던 한태준 부부에게 입양되어 한소희의 오빠, 한진호가 되었습니다. 최수진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애절한 울음을 터뜨리며 소희의 품에 쓰러져 눈물을 쏟았다. 한태준은 눈을 감았다. 얼굴에는 고통과 피로가 가득했고 순간적으로 10년은 더 늙은 듯했다. 소희는 완전히 멍한 상태였다. 엄마를 멍하니 껴안고 있을 뿐 이 충격적인 사실을 소화할 수 없었다. 강현준은 신분 식별표가 실수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매우 느리게, 극도로 느리게 서류 봉투에서 시선을 떼어 오열하는 최수진, 순간적으로 늙은 한태준, 마지막으로 그 서류 봉투를 안고 있는 심경화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렇구나. 모든 의문, 모든 이상함, 모든 고통과 회피, 이제야 그 답을 찾은 듯했다. 그 진심 어린 현준아라는 부름,
그 눈빛 속 깊은 죄책감과 슬픔, 그 의도적이고도 서툰 회피, 한태준의 복잡하고 말하기 어려운 시선, 이철수가 얼버무렸던 사고와 빚,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그는 착각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바로 그때 바뀐 아이일지도 몰랐다. 한씨 집안에서 자랐어야 할 한진호라고 불렸을 아이, 그리고 한씨 집안의 진짜 핏줄, 원래 강현준이라고 불렸어야 할 그 아이는 10년 전에 어느 사고로 중상을 입었건 이미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한씨 집안이 강씨 집안의 진 빚은 일 수도 아니면 갚을 수 없는 빚일 수도 있다. 그러니 최수진이 자신의 친아들과 같은 나이, 아마도 얼굴까지 닮은 자신을 보고 무너지듯 반응한 것이다. 엄청난 황당함과 깊은 차가운 허무함이 강현준을 휩쓸었다. 24년간의 인식, 부모와 가정에 대한 애착,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이 이 순간 전례 없는 충격을 받았다. 심경아는 강현준의 그 눈빛, 그 갑자기 깊어지고 폭풍이 휘몰아치는 듯하지만 강제로 억누르는 듯한 눈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강현준 쪽으로 살짝 밀었다. 이 안에는 그 옛 지인, 즉 당시 이 사건을 알고 있었고 은밀히 조사하던 한수 간호사님이 임종 전 저에게 맡긴 자료입니다. 그 당시의 일부 원본 기록 사본, 그분의 자술 노트,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애써 알아낸 두 아이의 성장 과정에 관한 기본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강현준 씨,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강현준은 그 서류 봉투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곳에 마치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석양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그의 몸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한쪽은 빛 속에, 한쪽은 어둠 속에. 한참 후, 그는 손을 내밀었다.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다. 아주 안정적이었다. 그는 가볍기도 하지만 천근만근이나 무거운 그 갈색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진실은 손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그것을 마주해야 할까?